지금 이 장소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위치한 배산이라는 산입니다. 이 산의 모양이 술잔을 엎어놓은 것 같은 모습에서 붙여진 이름이죠. 예전에는 갈대밭이 있어서 학들이 날아와서 먹이를 찾고 놀다가 둥지를 틀었던 산이라고 해서 백학산이라고도 불렸다고 하는데요. 학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지역 주민들의 쉼터이자 등산 코스로 사랑받아 왔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여태껏 풀지 못한 미스터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죠. 배산 여대생 살인사건인데요. 여전히 이 사건은 미궁 속에 빠져 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갖가지 수사기법을 동원했지만 결국 밝히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2017년에 그것이 알고 싶다 팀에서 의미 있는 제보들과 당시의 수사 과정에서는 생각지 못했던 가능성을 열게 됐었죠. 저도 그 당시에 그 방송이 엄청 화제가 됐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안타까웠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왜 당시에는 이런 가능성이 배제됐을까? 분명히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하셨겠지만 딱 그 하나의 편견이 이런 결과를 불러오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서 여러분들도 함께 범인의 윤곽을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길지 않게 그러나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사건이 발생한 시기는 21년 전이었습니다. 2001년 2월 4일이었어요. 오후 5시 30분에 배산 중턱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강아지와 함께 산책로를 걷고 있었던 한 여성이 예사롭지 않은 일을 겪게 됩니다. 그날따라 강아지가 이 산책로가 아닌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낯선 방향으로 계속해서 이 여성을 끌고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이 강아지가 향했던 그곳에서 이 여성이 끔찍한 광경을 마주하게 되죠. 당시에 이 현장을 발견하셨던 분은 이곳이 높은 지대는 아니지만 사람이 다니는 길도 아니었기 때문에 만약에 자신이 그날 이곳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강아지가 끌고 들어가지 않았다면 굳이 들어가 보지 않았을 거예요. 이 산책로에서 30m 떨어진 수풀에서 발견됐던 건 이렇게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었던 한 20대 여성의 변사체였어요. 굉장히 왜소한 체구의 여성이었는데 잠옷 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되게 헐렁한 티에 구멍난 바지, 거기에 겨울 코트를 입고 있었고 양말을 신은 상태로 되게 낮은 구두만 신고 발견이 됩니다. 눈은 반쯤 뜨고 있었고요. 고목나무를 아는 것처럼 옆으로 쓰러져 있었죠. 이 옷차림으로 산에 올라왔다는 것도 조금은 어색해요. 깜짝 놀란 여성은 산책로로 뛰어와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고요. 한 등산객이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곧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피살자의 신원 파악에 나섰고요. 확인해 보니 이 여성이 사건 발생 현장에서 150여 미터 떨어진 주택가에 거주 중이던 22살 김선희 씨인 것으로 밝혀지게 돼요. 당시 부경대 통계학과에 재학 중인 여대생이었습니다. 경찰은 연산 1동 지구대에 수사본부를 차렸고요. 연제경찰서 형사전원과 부산지방경찰청 강력팀을 급파해 수사에 나섭니다. 발견 당시의 모습을 보게 되면 목에는 한 군데, 복부에 한 군데 이렇게 두 군데가 칼에 찔린 상처가 있었어요. 그런데 성폭행을 당했다거나 몸싸움이나 저항을 한 것 같은 흔적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왔거나 다른 곳에서 시신이 옮겨져 왔다면 여기가 사방으로 수풀이 우거져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현장에 어떤 끌림이나 쓸림 이런 것들의 흔적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녀의 몸을 보면 저항했을 때 생기는 멍이나 찰과상 이런 것들도 없이 깨끗했던 거죠. 끌려온 것도 아니고 강력하게 저항을 한 흔적도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장소가 흙바닥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나 범인의 족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현장 주변에서는 별다른 단서가 없었던 거예요. 국가수 부검 결과 이 피해자의 사망 시각은 발견 당일 오전으로 추정이 됐고요. 직접적인 사인은 복부의 과다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였습니다. 복강 내에 1000mm 이상의 다량의 출혈이 발생했던 거예요. 오히려 이 목에 부위에 상처 있었잖아요. 이거는 치명상이 아니었던 거죠. 사실 여기서는 큰 출혈도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두 개의 상처 이외에 방어흔이 전혀 없는 점을 봤을 때 범인이 한순간에 한 번에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서 쓰러뜨린 다음에 잠시 뜸을 들이다가 출혈이 심해서 저항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다시 확인 사살차 목을 찔렀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문 뒤였기 때문에 어두워서 제대로 수색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하루 뒤에 날이 밝으면서 경찰은 의경 150여 명을 동원해 배산 일대에 대한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죠. 그리고 얼마 뒤에 시신 발견 장소에서 약 7m 떨어진 가까운 지점에서 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발견된 것, 이 범행 도구로 의심되는 피 묻은 과도를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어딘가 파묻지 않고 그냥 던져버리고 간 것처럼 떨어져 있었습니다. 파묻혀 있거나 숨기려고 하는 흔적이 없었던 거예요. 분석을 해봤더니 혈흔은 피해자의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이게 범행 도구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범인의 것으로 의심되는 혈흔이나 지문은 검출이 되지 않아요. 검출되지 않게끔 나름의 준비나 이후에 처리를 했겠죠. 일단은 이 도구를 가지고 범인을 찾아야 하는데 처음에 경찰이 찾아갔던 곳은 이 과도의 제조 공장이었어요. 생산 판매자부터 이제 역추적을 시도한 거죠. 근데 이 과도가 한 달에 거의 7,000개에서 8,000개씩 정말 대량으로 생산이 돼서 시중에서 어딜 가나 쉽게 구할 수 있는 흔한 칼이었거든요. 이미 전국으로 수십만 개가 팔려나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흉기를 통해서 범인을 추적한다? 이거는 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유일한 단서였던 이 과도에서 범인 추적에 실패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경찰은 피해자 주변 인물들에 대한 수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사건 당일에 피해자의 아버지는요, 직장에서 야간 근무를 하느라 이미 집에 안 계셨어요. 어머니는 오전 6시 30분, 되게 이른 시간이죠. 이때 고향인 경주에서 열리는 용왕제, 이게 뱃사공들이 지내는 제사라고 하는데 이 용왕제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집을 나선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나가기 전까지 선희 씨는 중학교 2학년 남동생과 한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죠. 근데 남동생이 이렇게 말을 해요. 잠에서 깼을 때 누나가 집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상한 생각에 누나를 찾아서 집안 이곳저곳을 살펴봤는데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금방 돌아오겠지 생각을 하고 일요일 아침마다 만화 영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려고 만화를 틀었다는 거죠. 당시에 방영 시간이 오전 8시 정도였거든요. 그럼 이 시간을 감안해보면 그녀가 집을 나선 시간, 예상해 보기로는 어머니가 나가신 오전 6시 30분 이후부터 동생이 깨어나서 만화를 틀기 전인 한 7시 50분에서 8시, 그 시간 사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게 분명히 범행 시각이다 이렇게까지 딱 잡아서 볼 수는 없겠지만 이 김 씨가 집을 나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이 정도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범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윤곽을 좀 잡아보고 싶은데 면식범일까? 비면식범일까? 사실 이거를 추정해보기 위해서 우리가 꼭 짚어봐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발견 당시 피해자의 복장이에요. 외출할 때의 복장이라고 말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조금 어색해 보이는 복장이죠. 잠옷을 입고 있는데 그 상태로 외투를 걸치고 있었고 양말을 신었는데 구두를 신고 나갔다. 심지어 그 차림새로 이른 아침에 산에 올라갑니다. 이렇게 입고 거기까지 가야만 했던 당시의 피해자의 상황이 좀 그림으로 그려지시나요? 어떤 경우에 이렇게 입고 이른 아침에 나갈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경찰은 이 옷차림을 통해서 가족이 아니라면 친분이 있는 면식범의 소행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상하게 입고 나가도 딱히 신경이 쓰이지 않을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면식범이 전화를 걸어서 불러냈을까요? 사건 당일에 통신 기록을 조회를 해봤더니 그녀가 전화를 걸거나 받은 기록이 없었어요. 그러면 누군가 직접 집으로 찾아와서 문을 두드렸고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서 밖으로 불러냈다. 그리고 피해자는 그 사람을 따라서 대충 입고 밖으로 나섰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괴한이 침입을 했거나 면식이 있는 사람이 강제로 그녀를 끌고 나갔다면 한 방에 있던 남동생이 분명히 눈치를 채고 잠에서 깼을 겁니다. 자, 면식범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입고 나가면서 동시에 휴대폰을 두고 나가요. 이거는 그냥 잠깐 누가 왔네? 가서 대화하고 금방 집에 들어오겠지.
이런 생각을 했던 걸로 보여요.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당시 피해자의 집 대문을 열고 나오면 오른편에는 새벽 예배를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새벽 예배를 하는 사람들은 보통 새벽 예배가 빠른 곳은 새벽 5시, 늦으면 6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목사님들 설교가 새벽에는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매일매일 하는 거기 때문에. 예배를 짧게 하고 자유롭게 각자 자리에서 기도를 하고 기도가 끝나면 그냥 알아서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8시면 사실 이미 다들 집에 갔을 거예요. 왜냐면 일요일이었잖아요. 또 집에 와서 씻고 이제 공예배, 1부 예배, 2부 예배 이런 걸 또 준비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 시각에 교회 쪽에서 나오는 사람은 찾기 힘들었거나 많지 않았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집에서 나와서 반대편, 이 왼쪽. 여기가 이제 배산으로 향하는 길이에요. 가족들이 자주 이용하던 슈퍼마켓이 있었고요. 이 산으로 가는 길에는 동네 주민들이 자주 가는 목욕탕도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집을 나선 그 예상 시각 6시 반에서 8시 사이라면 이쪽 길에서는 이것을 지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산에서 운동을 하고 내려오던 주민들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를 봤다는 목격자가 없는 거예요. 끝내 나타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집 주변부터 등산로까지 심지어 CCTV도 단 한 대도 없었어요. 지금부터는 경찰이 당시에 용의선상에 올려두고 조사했던 사람들에 대한 그 조사 내용, 그리고 훗날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서 제보와 인터뷰를 통해 나왔던 내용들을 제가 함께 종합을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함께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로 용의선상에 올라왔던 사람, 첫 번째, 남동생이었습니다. 자, 당시에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고 단서가 너무 없다 보니까 처음에 경찰이 의심했던 게 남동생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혹시 범행을 저지르고 산에다가 유기를 했을 것이다 라는 그 가능성을 두고 이 집에서 혈흔 반응 검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흔적도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동생이 범인이었다면 누나를 집에서 죽이고 시신을 옮기는 게 더 복잡한 과정이었을 거예요. 보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수 있고요. 동기나 정황도 딱히 없습니다. 그렇게 동생은 혐의를 벗게 되죠. 제가 뒷부분에서 이 동생이 취재진에게 제안했던 최면 결과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로 당시에 가족들이 가장 의심했었던, 그러면서 용의선상에 올랐던 사람이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같은 대학의 문학 동아리 선후배 사이였거든요. 그런데 동아리에서 함께 갔었던 해돋이 여행 이후에 이 두 사람이 보름 만에 헤어져요.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깨진 거예요. 심지어 여행에서 피해자는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돌아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분명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자, 먼저 헤어지자고 한 사람은 피해자였고요. 남자친구는 몇 번 매달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아주 단호했고요. 결국 두 사람은 5개월간의 연인 관계를 정리하게 되죠. 가족들이 의심을 했었던 이유는 당시에 피해자에게 왔던 남자친구의 문자 메시지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보내요. 죽어도 후회 안 하겠냐. 이런 문자를 보냈던 거죠. 당시에 같은 동아리의 남자 선배의 증언에 따르면 피해자가 해돋이 여행 이후부터 주변 남성들에게 굉장히 싸늘하게 태도가 완전히 180도 바뀌었었다고 해요. 사실 이 피해자가 외모도 되게 단아하고 아까 사진 보셨겠지만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근데 거기에 또 인품도 좋아서 남자들한테 좀 인기가 많은 편이었거든요. 실제로 동아리 내에서도 고백을 했었던 남성들도 있었고요. 어쨌든 그 여행을 기점으로 관계의 정리,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의심을 받았었던 전 남자친구에게는 명확한 알리바이가 있었어요. 사건 당일에 이 형의 결혼식 준비 때문에 가족들이 다 같이 서울에 올라와 있었던 게 확인이 된 거죠. 사건 발생 전날에는 이 가족들과 백화점에서 구두, 예물 이런 거를 좀 보러 다녔고요. 그리고 사건 발생 당일에도 서울에서 장을 보면서 누나하고 통화를 했었던 것까지 확인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당시에 경찰 수사 과정에서 다 확인이 됐던 거죠. 주변의 다른 남성들도 조사를 해봤는데 수상한 점은 없었습니다. 알리바이, 증거, 뒷받침해줄 증인 이런 것들이 다 완벽했어요. 해당 지역의 주민, 등산객, 배산일대 동일수법 전과자, 불량배
이런 사람들에 대한 조사도 해봤지만 여기서도 혐의점은 찾지 못합니다. 그녀가 신고 있던 단화 사이에 붙어있던 솔잎 2개와 미세한 흙에 집중을 해서 당시에 시신이 발견된 등산로 말고 그녀가 다녔던 학교에 있는 흙과 소나무를 함께 분석하려고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증거품의 양이 너무 적어서 분석이 불가능했던 거죠. 사실 지금이라면 그 정도 양으로도 가능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증거품들이 지금도 보관이 돼 있을까요? 어찌 보면 유일한 단서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남자친구와의 갈등이 있었던 거는 사실로 보이지만 일단은 혐의가 없었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만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함께 동아리 활동을 했었던 여자친구들에 의하면 예쁘고 단정한 외모와 인품 덕에 인기도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가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사실 가정 형편상 특별한 금전 문제나 불화도 없었어요. 아주 부잣집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돈 때문에 가족이 싸울 정도로 힘들었던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당할 만한 특별한 어떤 이유는 찾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결국에는 이런 가능성까지 제기가 돼요. 혹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 아니냐, 이런 가능성이었던 거죠. 근데 이 가능성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복부 단 한 군데에만 상처가 있었다면은 그럴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만약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라면 이 목에 난 상처가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복부에 치명상을 입었어요. 거의 죽어가는 상태, 그 정도로 출혈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아주 깔끔하게 자기 목을 깊게 찌른다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극단적인 선택이었다면 범행 도구에 피해자의 지문이 남아 있어야 돼요. 손에는 본인의 피가 묻어 있다거나 그렇게 돼야 되겠죠? 혹은 일반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보여지는 주저흔이라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전혀 없었던 거예요. 이미 치명상은 복부였고 목을 찌를 때쯤에 그녀는 엄청 많은 피를 흘렸을 거예요. 그럼 그 상황에서 목에 뼈가 닿을 정도로 깊고 깔끔하게 자신의 목을 찌를 수가 있을까요? 물론 가능성은 열어둬야 되고 수사도 해봐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정황상 이건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사건이 답보 상태에 빠지면서 1년 만에 수사본부는 의문만을 가득 남긴 채 해체돼 버려요. 수사에 진척이 없어서 미제 사건으로 분류가 됐고요. 21년이 다 되어가는 시간 동안 정말 관련 제보뿐만 아니라 그런 장난 전화 한 통도 걸려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이 피해자가 살고 있었던 주택가는 재개발로 사라졌다고 해요. 그 자리에는 현재 이렇게 신축 아파트가 들어섰다고 합니다. 연제경찰서에서 담당해오던 이 사건은요, 2015년 9월 부산지방경찰청에 신설된 장기미제 사건 전담팀으로 이첩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건이 잊혀져 갈 무렵이었던 2017년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 사건을 다뤄요. 그러면서 새로운 가능성이 떠오르게 된 거죠. 내용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새로운 가능성임과 동시에 당시에 수사 초반에 분명히 놓치고 지나간 부분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분명히 경찰분들께서 열과 성을 다해서 수사를 진행하셨겠지만 사실 어떤 편견, 그 작은 편견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앞서서 계속 언급했던 내용, 그리고 저도 이 사건을 지금 다루고는 있지만 과거부터 관심을 가졌던 사건이거든요. 그때부터도 사실 이 방송이 나오기 전부터도 생각을 했던 게 뭐였냐면 진짜 범인이 남자일까? 이런 생각이었어요. 물론 이 가능성에 대해서 제기했던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서는 제가 생각했었던 이 이유보다도 더 폭넓은 근거를 제시했었는데 사실 제가 이 범인이 남자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거는 순전히 그냥 제 경험에 빗댄 거였거든요. 자, 이른 아침에 갑자기 이 집을 찾아왔다? 그러면 범인은 피해자의 집을 알고 있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휴일이에요. 휴일의 이른 아침. 다들 일을 안 가는 날이란 말이에요. 특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가족들이 집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쉬는 날이니까요. 그런데 당일에 연락도 없이 찾아옵니다. 범인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연락도 없이 찾아간다 해도 그날 집에 어른들이 없는 걸 알고 있었거나 그게 아니라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가족들이 나를 보더라도 크게 의심받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겠죠. 자,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일단 분명한 건 범인은 살인을 계획했어요. 도구도 챙겼고요. 당일에는요, 일부러 통화 기록도 남기지 않고 직접 찾아갔을 거예요. 자, 두 가지 경우. 첫 번째, 범인은 그날 피해자의 집에 새벽부터 어른들이 계시지 않을 것이라는 정보를 알고 있었을 거다. 그 경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일단은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면식 관계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로 범인은 그 정보를 알고 있지는 않았지만 일단 가서 문을 두드리고 어른들이 나오면 그날의 범행 계획을 취소했을 거고 피해자가 혼자 있다고 판단이 되면 죽였을 거다. 즉, 두 가지 플랜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가족들을 일단 마주치면 피해자를 죽일 수가 없어요. 선의 좀 불러주세요 해서 데리고 나간 뒤에 죽는다? 그럼 바로 제일 먼저 자기가 의심을 받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 두 번째 가능성도 뜯어보면 결국에는 선희 씨의 집을 알고 있고 가족들이 휴일 이른 아침에 본인이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더라도 크게 놀라지 않을 사람일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즉, 이 피해자인 선희 씨와 친분이 있는 면식 관계라는 거죠.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다 면식 관계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범인은 그날 이 집의 문을 두드렸고 피해자를 불러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갑자기 찾아온 누군가를 이 피해자는 급히 만나러 나갔어요. 잠옷을 입은 상태에서 외투만 걸쳤고요. 양말을 신은 상태에서 구두를 신고 휴대폰은 놓고 나갑니다. 만약에 사귀는 사이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편한 차림으로 나갔다는 거, 그리고 동네를 벗어나서 산까지 올라갔다는 거는 그 찾아온 사람이 남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찌 보면 조금 우스꽝스러운 옷차림인데 아무리 사귀는 사이가 아니더라도 이성이 찾아왔을 때랑 동성이 찾아왔을 때 여자들은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성이 찾아왔으면 그래도 갑자기 웬일이야? 이러면서 옷 좀 갈아입고 나올게 이랬겠죠. 뭐 급한 일도 아닐 텐데요. 근데 그냥 있는 그대로 자고 일어난 얼굴 그대로 나간 거예요. 어쩌면 이 범인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가능성 이 모두에 속한다 하더라도 한 가지는 놓쳤을 겁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남동생이죠. 죽이려고 왔는데 집 안에 남동생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그날은 범행을 실행하지 않았을 거예요. 남동생이 자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 집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까지는 파악을 못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실제로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서 이 사건의 범인이 여자일 수도 있다는 결정적인 화면이 뭐였냐면 남동생의 최면을 진행하는 장면이었어요. 이 최면에 대한 거를 남동생이 먼저 제안을 했거든요. 여기서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는데 남동생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잠들기 전에, 그러니까 그날, 그 전날이죠. 그 전날 밤에 잠들기 전에 이 동생이 누나에게 누나 내일 어디 가? 이렇게 질문을 했었대요. 그랬더니 이 피해자가 집에 있을 거야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잠이 들어 있었던 동생이 아침 무렵에 누가 똑똑거리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그 소리에 깬 누나가 방을 나갔고 동생은 몸을 더 웅크렸다고 합니다. 추웠대요. 현관문이 열려서 한기가 들어왔겠죠. 그런데 이 동생이 최면으로 기억해낸 마지막 조각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날 찾아와서 문을 두드렸던 이 누나의 손님이 여자였다는 겁니다. 확실히 누나가 아닌 다른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고 남동생이 기억을 했어요. 최면이라는 거는 분명히 의미 있는 자료로 쓰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최면 수사 기법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증거 능력을 갖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당일에 여자가 왔었다는 말을 다 믿을 수는 없지만 꼭 이 동생의 어떤 최면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더라도 사실 여자일 가능성은 이미 존재해 왔었습니다. 가장 먼저 피해자 몸의 상처를 보게 되면 이 칼자국이 좀 특이해요. 복부의 명치 아래를 수평으로 이렇게 관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찔러 눌렀다거나 아래에서 찔러 올렸다거나 이게 아니라 수평으로 찔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평지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고 치면 범인의 키가 대략 153에서 159로 예상해 볼 수 있다고 해요. 이 피해자의 키는 148이었거든요. 키가 작았습니다. 자, 그러면 평지가 아닐 경우
현장의 경사도를 고려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봐요. 이렇게 해봐도 이 칼을 찌른 사람의 키는 150 초반에서 커봐야 160 중반 정도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신장만 놓고 본다면 남자일 확률은 확 줄어드는 거예요. 물론 남자도 키가 작을 수는 있겠지만 높은 확률로 여자일 수 있다는 거죠. 두 사람이 이곳까지 편한 차림으로 이른 아침에 함께 걸어왔다면 분명히 친밀한 관계였을 것이고 그 공격에 무방비로 당했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사람이 다닐 만한 곳임에도 이 목격자가 없었던 부분, 이게 오히려 단서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말해요. 자, 등산객들은 분명히 그들을 마주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전혀 뭔가 이게 살인사건의 범인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성과 함께 올라가는 여성을 봤을까 안 봤을까를 되짚어 봤을 거예요. 목격한 적 있냐고 물어봤을 때. 근데 그날 그들이 마주친 누군가가 남성과 여성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 즉 너무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기 때문에 특별한 기억이 없었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살인자의 동행하는 모습은요, 누군가에게 각인되기 어려운 너무 일상적인 풍경이었을 수 있어요. 이제 와서 다시 기억을 떠올리기엔 너무 늦었죠. 이 박지성 교수님이 방송에서 하셨던 말씀은 범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했다는 것 이외에 자신의 어떤 원한을 드러나지 않게 관리하고 숨겼을 거고, 주변 사람들도 지금까지 그 사람이 범인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목을 찔렀잖아요. 거의 뼈에 닿을 정도로 깊이 찔렀는데 이게 웬만한 원한이 있지 않고서는 그렇게까지 찌를 수 없다는 거예요. 원한이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또 다른 가능성이 제시가 되면서 여러 가지 기억들이 흩어져 나오기 시작해요. 자, 그래요. 범인이 여러 정황상 여자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런데 이상한 건 어떻게 이렇게 단 한 번에, 그것도 상대방이 저항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정확하게 사람을 찔러 죽일 수 있냐. 사건 초기에 수사를 할 때도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범인이 여자일 수도 있다는 거는 배제를 했던 것 같아요. 자, 여러 가지 추측들이 많습니다. 그럴듯한 이야기들도 많이 떠돌아요. 우선은 칼을 쓰는 기술, 이런 것들이 어쩌면 그녀가 다녔던 고등학교의 펜싱부와도 연관이 있을 것이다. 펜싱을 하는 동창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를 의심하기 시작했던 거죠. 단 한 번의 공격으로 그렇게 깊고 깔끔하게 찌를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 해돋이 여행. 이 해돋이 여행을 기점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분이 인기가 많았다, 예뻤다, 동기들이 좋아했다 이렇게 기억을 했었잖아요. 실제로 좋아하고 고백했던 남성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이 동아리 내에서 미묘한 여자들 간의 신경전이 있었을 수 있고, 그 신경전에서 더 나아가서 실제로 어떤 에피소드도 있었을 거다. 뭔가 남녀관계가 꼬였다거나, 피해자의 잘못은 아닐 수 있지만 누군가의 심기를 본의 아니게 건드리게 되었다거나, 오해와 갈등이 쌓이는 분위기, 에피소드, 이런 것들이 이 해돋이 여행 때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해돋이 여행 때뿐만, 딱 그날만 아니라 그 전에도 있었을 수 있겠죠. 훨씬 더 이전부터. 그리고 그 이전부터 이분을 짝사랑했었던 남성에 대해서 확 변해버린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죠? 이 위에 있는 메시지 내용과 밑에 있는 메시지 내용의 온도차가 아주 극명합니다. 사람이 싫어지려고 한다, 이런 말을 남겼던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어느 정도 이 돌아가신 분이 인간관계 속에서 사망 이전에 드러나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쉽게 말해서 앙심을 품은 동성, 면식관계의 누군가가 있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건 전날에 이분이 동아리 친구랑 통화를 했었거든요. 이 통화 내용도 참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범인일 거다라고 단정하는 건 사실 무리가 있어요. 아직 성별에 대한 것도 경찰도 확실하게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저 가능성만 가지고 이럴 수 있다, 저럴 수 있다, 나름의 상황에 대한 파악과 논리를 가지고 저울질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저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여기까지겠죠.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이 사건이 지금까지 20년이 넘도록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것도 이런 이유일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미제 사건, 배산 여대생 사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에 대한 다양한 여러분들의 추리, 의문점을 자유롭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